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재판장의 손에 쥔 판결문이 천천히 내려오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잠시 뒤 판결이 선고되자 한 남자가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을 두드리며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돈도 잃고 가족도 잃었잖아. 그 남자의 이름은 기석이었습니다. 한때는 장남이라는 자부심과 큰돈을 손에 쥔 우월감으로 땅을 팔아치웠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의 친척들조차 외면한 채 떠나버렸고 남은 건 차가운 법정 바닥뿐이었습니다. 기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욕심에 눈이 멀어서 결국 다 잃어버렸네. 그때 조용히 그를 바라보던 준호가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형, 아버지가 왜 땅을 내게 맡기라 하셨는지 이제 알겠지.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기석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기석의 어깨는 더욱 크게 흔들렸고 무너진 사람처럼 주저앉은 채 끝내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기석은 왜 이렇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몇 해 전 한 아이의 천진한 낙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준호의 사랑스러운 첫째, 아들 민주는 마루 끝에 엎드려 스케치북에 연필을 꾹꾹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아직 글씨가 서툴러서 획은 삐뚤빼뚤했지만 어린 마음으로는 그저 멋있게 따라 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영희는 주전자에 차를 데우다가 아이의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민주는 연필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하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대장이 뭐야? 순간 영희는 빙긋 웃었습니다. 대장이란 말이냐? 대장은 제일 앞에서 책임지고 이끄는 사람을 뜻하지. 그리고 그 속엔 내가 짱이다 라는 뜻도 담겨 있단다. 우리 민준이처럼 씩씩하고 멋진 사람이 대장인 거야.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처럼 짱인 사람이 대장이야? 해, 나 대장할래. 영희는 손주가 귀여워서 목소리를 낮추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대장이네. 앞으로는 엄마, 아빠도 잘 지켜주는 멋진 대장이 되어야지. 민주는 기분이 좋아져서 연필을 꾹 눌러 다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말을 입 밖에 꺼냈습니다. 그럼 토지는 뭐야? 영희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토지? 민주는 스케치북을 들어 올리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토지 대장. 할아버지가 토지의 대장이래. 그 말에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따라 쓴 글씨 위에는 또박또박 토지대장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뭐라고 했니? 할아버지가 토지의 대장이라고?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준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거기 종이에 써 있었어. 할아버지 이름도 같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엔 대장이었나 봐. 해. 아이의 말은 순수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는 영희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토지대장, 그 이름이 이 집안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영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 앉아있던 준호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토지대장이라니요? 영희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에 쥔 찻잔이 덜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 종이는 어디서 본 거니? 혹시
다락방에서 찾은 거니? 민주는 뿌듯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응, 다락방 나무 상자 안에 있었어. 사진 같은 것도 있었고, 글자도 많았어. 냄새가 나서 킁킁했는데, 거기 토지대장이라고 써 있어서 멋있어서 따랐었지. 영희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오래된 비밀이 무너져 내리는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해맑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대장이었어? 그러면 나도 대장 될 수 있어? 영희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후 민주는 팔딱팔딱 뛰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찾아줄까? 다락방에서 본 것 또 보여줄게. 그 말에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그 종이를 진짜로 다시 찾을 수 있겠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루 끝에 놓인 사다리를 가리켰습니다. 응, 저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돼. 근데 먼지가 많아. 영희는 의자를 짚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앞이 아득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다락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햇살 한 줄기가 좁은 창으로 들어와 먼지를 반짝이게 했습니다. 민주는 작은 발걸음으로 나무 상자 앞에 섰습니다. 여기 있어. 이 상자야. 상자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뚜껑에는 오래전 칼날로 새긴 듯한 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뚜껑을 열자 누런 종이와 책들 그리고 사진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굵은 글씨로 적힌 한 장의 종이었습니다. 상단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토지대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래전 남편 만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끝은 떨렸습니다. 영희는 봉투를 손에 꼭 쥐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듯 앉아 있었습니다. 다락방의 공기는 여전히 묵직했고 먼지는 빗줄기 속에서 춤을 추듯 날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곁에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영희는 대답 대신 봉투를 조심스레 가슴께에 안았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옆에서 상자를 뒤적거리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진도 있어. 여기 젊을 때 사진 맞지?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거네. 할머니 예쁘다. 아이의 목소리는 천진했고 그 무구한 말투는 영희의 마음을 더욱 울컥하게 했습니다. 영희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건 내 할아버지랑 내가 젊었을 적 사진이란다. 민주는 사진을 들고 깔깔 웃으며 달려다녔습니다. 할머니, 진짜 신기해. 할아버지도 나처럼 대장이었나 봐. 영희는 순간 아이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대장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어린아이의 장난이 아니라 숨겨진 역사를 꺼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다리를 천천히 내려오며 다리가 떨려 마룻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루에 앉아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주는 그 옆에 앉아 연필을 굴리며 여전히 신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진짜 잘했지? 나 아니었으면 이거 못 찾았잖아. 그럼 나 진짜 대장 맞지? 영희는 눈물이 맺힌 눈가로 손주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아니었다면 이건 영영 빛을 못 보았을 거다. 우리 민준이가 진짜 대장이구나. 민주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연필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나 대장이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짱이야. 그 모습에 영희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마루 한켠 석양이 기울며 집안 가득 붉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살짝 차가웠지만 영희 마음속에는 오히려 오래 묵은 비밀이 조금씩 풀리려는 따뜻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영희는 봉투를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글귀가 무엇이든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진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가족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락방의 공기는 눅눅하고 묵직했습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흘러든 빗줄기가 어둑한 구석을 비추었고 떠다니는 먼지 알갱이는 마치 오래된 기억들이 흩날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희는 두 손으로 상자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울리는 듯했고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상자 속 서류들을 꺼내던 영희의 눈에 얇은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접힌 자국은 오래된 상처처럼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영희의 눈가가 순간 젖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남편 만수의 필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곁에 바짝 다가와 숨을 죽였고 민주는 눈을 반짝이며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아이의 천진한 재촉은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기다려. 이건 아주 중요한 거란다. 그녀는 봉투를 품에 안았다가 천천히 가장자리를 뜯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이는 바싹 마른 꽃집처럼 얇았고 오래된 잉크 냄새가 은근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영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글자를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이 편지를 내가 본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나는 오래 고민하다가 이 땅에 문서를 숨겨두었다. 큰놈 기석은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많다. 내가 살아있을 땐 말로 다스릴 수 있었으나 내가 없는 날엔 이 땅이 아이들을 갈라놓을까 두렵구나. 그러니 이 땅은 둘째 준호에게 맡겨라. 준호는 성품이 온화하고 성실하니 후손들이 굶지 않게 잘 지켜낼 것이다. 혹시라도 형제가 분열하면 이 편지가 나의 뜻임을 알려라. 영희, 부디 현명하게 판단해 주길 바란다. 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만수의 목소리로 들려왔고 마치 그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준호도 편지를 받아 읽고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할아버지가 편지 써준 거잖아. 좋은 거 아냐? 나도 할머니한테 편지 받고 싶어. 영희는 민준을 품에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도 언젠가 편지를 받게 될 거야. 하지만 이건 아주 오래 숨겨져 있던 약속이란다. 준호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군요. 그래서 형을 믿지 못하고 저에게 맡기라고 하신 거군요. 민주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왜 큰아버지는 욕심쟁이야? 같이 쓰면 안 돼? 영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래. 원래는 같이 나누면 좋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 늘 그렇게 곱지만은 않단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가족도 적처럼 보일 수 있단다. 민주는 손가락으로 편지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글자 삐뚤빼뚤한 거 봐. 할아버지 손 아팠나 봐.
힘들었을까? 영희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글자의 기울기조차 아픈 손길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 내 할아버지는 그때 많이 힘드셨을 거다. 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담아 글을 남기신 거야.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지. 준호는 다락방의 어둠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형이 가지고 있었던 문서는 뭐지? 어머니, 이제 이걸 내놓아야 합니다. 형이 내민 계약서는 틀림없이 위조일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영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는 미룰 수 없겠지.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이야. 그 천진한 선언에 영희와 준호는 동시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어른들이 애써 감춰온 진실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작은 천 보자기에 싸두었습니다. 상자는 다시 서랍장 위에 올려두었지만 더 이상 봉인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를 세상에 내놓을 날이 곧 올 것임을 알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영희는 문틈 사이로 별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만수, 당신의 뜻을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민주는 이미 깊이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지만 그의 작은 입가에는 환한 웃음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도 대장이 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했습니다. 만수가 세상을 떠났던 날은 아직도 집안 사람들의 가슴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세 악화로 장례가 치러졌고 검은 상복을 입은 친척들이 울음을 삼키며 조문을 이어갔습니다. 영희는 며칠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준호는 상주로서 자리를 지키며 분주하게 빈소를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첫째, 아들 기석의 모습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 눈물이 적었고 손에는 늘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날 밤, 기석은 영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늦은 시각, 그는 얇은 봉투를 들고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생전에 저에게 특별히 주신 게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직접 작성해 주신 증여계약서입니다. 영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증여계약서라니? 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기석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에는 인감도장과 사인이 찍혀 있었고 날짜와 지번이 또렷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정식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으셨습니다. 집안을 이끌어갈 장남이니까 토지를 맡기셨던 겁니다. 준호는 성실하지만 경험이 부족합니다. 사업도 모르는 아이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희는 불안한 마음에 서류를 여러 번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녀는 남편이 숨겨둔 원본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에 그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기석은 그 문서를 근거로 읍사무소를 찾아가 상속 관련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는 당당한 태도로 관계자에게 말했고 영희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제게 증여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공증인도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이미 절차는 끝났습니다. 영희는 만수가 자신도 아닌 기석에게 맡겼을 리 없다 속으로 수없이 반문했지만 문서가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토지대장은 다락방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기석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땅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무렵 준호는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형,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했어? 아버지는 늘 땅을 형제들이 함께 지켜야 한다고 했었어. 기석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내게만 말씀하셨다. 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 성실한 것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어. 그의 말은 독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영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기석은 토지를 팔아 큰돈을 쥐었습니다. 그는 도시에 빌딩을 세우고 고급 승용차를 몰며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역시 장남이라 다르네. 돈을 벌긴 잘 벌었지.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빨리 팔아버린 거 아니냐.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하는 뒷말도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돈을 불린 기석은 가족들도 모른 채 펑펑 돈을 쓰기 바빴습니다. 연휴에도 명절에도 집 한 번을 찾아오질 않고 엄마인 영희한테도 전화 한 통이 없었죠. 기석을 오래 봐온 만수는 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만수가 기석에게 땅을 맡겼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만수를 잃고 그녀는 밤마다 잠에서 깼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귓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민준이의 천진한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 큰아버지가 진짜 대장이야? 그럼 아빠는 아니야? 영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민준아, 너희 아빠처럼 성실하면 그러면 된 거야. 그 말은 아이에겐 이해되지 않는 답이었지만 영희에게는 다짐이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믿음. 몇 해가 지난 지금 다락방에서 발견된 원본 토지대장과 만수의 메모는 모든 퍼즐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거 기석이 내밀었던 문서는 위조였음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영희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수, 당신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큰 놈은 욕심에 눈이 멀었고 결국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 뜻대로 바로잡겠습니다. 준호가 땅을 지킬 겁니다. 오래 묻혀있던 상처의 고통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문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온 그날 저녁,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서랍이 열리듯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바뀌었죠. 영희는 보자기에 감싼 토지대장과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종이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문지르니 잉크 자국이 아주 얇게 올라왔습니다. 만수의 손이 거기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내려앉았죠. 준호는 상을 치우다 말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결심하려면 말을 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을 때가 먼저 굳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시계 초침만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민준의 발걸음 소리가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도 곧 멈췄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걸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두 눈에 피곤이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 더 미룰 수 없겠지. 하지만 힘든 길이 될 거야. 내가 앞에 서야 한다. 준호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준비되어 있냐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고개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전화가 오갔습니다.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친척 몇몇은 놀라서 다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정말 원본이 맞느냐? 정말 만수의 글씨냐? 괜한 오해는 아니냐?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설명은 길어졌고 일부는 곧바로 걱정을 앞세웠죠. 고모 하나가 전화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소송이 쉽지 않다. 돈도 시간도 들지 않니? 이기지 못하면 어쩌려고 하니?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해야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에요. 다음 날 집에 친척 몇이 모였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들 문서 복사본을 한 장씩 쥐고 있었습니다. 글씨를 가까이 보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종이는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불안했습니다. 한 사촌 형이 말했습니다. 형님이 일찍 움직였던 건 사실이죠. 그래도 그때는 증거가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소송이라니. 괜히 힘만 빼는 거 아닐까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누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성공하면 정의가 바로 서고 실패하면 상처만 남는 일이었죠. 영희는 모여 앉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얼굴 하나하나가 다 가족이었습니다. 그 얼굴마다 다른 생각이 얹혀 있었습니다. 기대, 걱정, 피로, 미안함. 그녀는 손바닥으로 보자기를 쓸어내렸습니다. 보자기 속 종이가 얇게 얹혔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뜻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내 남편이 남긴 말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을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보자기로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내쉬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결론으로 모일 수는 없었습니다. 친척 하나가 현실을 짚었습니다. 소송하려면 변호사부터 만나야 합니다. 상대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석 형님은 이미 변호사를 붙이고 움직일 겁니다. 돈도 많고 인맥도 넓지 않습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커지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컵을 정리하는 소리가 책상 위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말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혼자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래 쉬는 운동화 밑창이 도로의 작은 돌멩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귓속에 어릴 적 아버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내가 본 것을 믿어라. 눈으로 본 것을, 손으로 만진 것을 믿어라.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맑아서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졌죠. 돌아오는 길에 슈퍼 앞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아이 손에는 과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자마자 아빠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어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이 잠깐 떨림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늘 빠르게 안정을 주었습니다. 저녁상은 일찍 차렸습니다. 찌개가 자작하게 끓었습니다. 식탁 위 김이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젓가락이 그 김을 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조금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다락방 올라갈래요? 종이 냄새가 이상하게 좋았어요. 영희가 웃었습니다. 그래. 냄새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 주지. 하지만 오늘은 그만하자. 내일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말이 보호막처럼 방 안을 감쌌습니다. 두려움이 아주 조금 물러났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 하나만 켰습니다. 편지와 토지 대장을 한 번 더 펼쳤습니다. 글자 사이사이에 남편의 호흡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호흡을 따라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이 떨리면 글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읽다 보면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기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붙잡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그러겠어. 내 땅이야. 소송. 오라고 해. 나야 이미 준비 다 되어 있지.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 거들었습니다. 원본이 있다던데요. 기석은 짧게 끊었습니다. 원본이든 뭐든 증거 싸움은 내가 유리해. 변호사들이 뭘 먹고 사는지 알아. 걱정하지 마. 그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불빛들이 바닥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닦은 신발 끝이 반짝였습니다. 인매가 단단해졌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만든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그 서류가 충분히 그럴듯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만을 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대로 숨을 쉬는 곳이었습니다. 대기 의자에 앉자 바람 소리가 더 멀어졌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커피 향이 조금 돌았습니다. 손에 쥔 보자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류철과 도장이 담긴 검은 가방이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질문은 간결했습니다. 발견, 경위, 보관 상태, 필체, 연대. 하나씩 답을 맞췄습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결론은 곧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원본과 편지 모두 강력합니다. 필적 감정과 잉크 성분 비교를 함께 신청하지요. 위조 여부를 따지는 감정도 맡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들이밀 서류의 진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준호는 목이 마르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받았습니다. 물맛이 밋밋했지만 가슴에 닿자 살아났습니다. 변호사는 추가로 당부했습니다. 재판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흔들 수도 있습니다. 흔들림을 관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얇게 흘렀습니다. 마음이 잠시 비었습니다. 그 빈 자리로 결심이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친척들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낮에 햇살이 거실 장판에 길게 누웠습니다. 사람들의 그림자도 그 위에 겹쳐졌습니다. 보자기와 복사본 몇 장이 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이 위로 손가락들이 움직였습니다.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소송하면 집안이 더 갈라질 거예요. 큰형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을 하실 수도 있죠. 영희가 답했습니다. 갈라질 것이 두려워 진실을 덮으면 우리는 더 오래 갈라질 거야. 그게 더 아프겠지. 어떤 말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논쟁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는 더 말하지 않았고 어떤 이는 검은 펜으로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다음 절차, 제출 서류, 날짜, 현실적인 단어들이 종이 위에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공책에 둥근 글자를 적었습니다. 토지라는 글자 옆에 대장이라는 글자를 붙였습니다. 글자는 삐뚤었지만 힘이 실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끝에 묻은 연필가루를 훅 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였습니다. 작은 등 뒤가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가볍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아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내가 먼저 쉬어라. 아빠가 조금 더 써야 한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 주름이 얕게 잡혔습니다. 밤이 깊은 시간, 영희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적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감정신청서. 종이에 적힌 단어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며 수없이 봐온 관청의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오늘은 포기 대신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자마자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기석이었습니다. 한 박자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자신만만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문서로 나를 누르려는 겁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내게 맡기셨습니다. 괜히 이를 키우지 마십시오. 영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내 아버지의 글씨를 받고 난 이젠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석은 코끝으로 비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후회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아들은 준호만이 아니에요.
통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신호음이 짧게 몇 번 울리고 끝났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차가운 기운이 허벅지에서부터 내려갔습니다. 오래 들고 있던 돌을 잠시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은 일찍 깨어났습니다. 창문을 닦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을 쓸고 물걸레질을 했습니다. 움직임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죠. 한 번 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복사본을 맞췄습니다. 봉투를 바꿨습니다. 볼펜 잉크를 새로 체크했습니다. 작은 준비들이 큰 결심을 지탱했습니다. 점심 무렵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들렀습니다. 서류를 맡기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접수 가능한 날짜와 시간, 필요한 수수료, 감정 신청 순서, 직원이 메모지를 뽑아 적어주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그 반듯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젠 우리도 이 반듯함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친척 몇이 다시 모였습니다. 얼굴빛이 처음과 달랐습니다. 눈빛이 길게 머물렀습니다. 주저가 조금 줄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둘러 싸늘한 물 한 잔을 마셨고 누군가는 봉투를 양손으로 꼭 붙들었습니다. 사촌형이 말했습니다. 하자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해야죠. 뒤로 물러서면 더 아파질 겁니다. 누군가는 작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영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준호야, 후회하지 않겠니? 준호는 고개를 곧게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을 가만히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 준비는 이어졌습니다. 증거 목록을 정리하고 사진을 붙였습니다. 다락방 상자의 위치, 발견 날짜, 보관 상태를 짚었습니다. 변호사가 요구한 항목을 하나씩 채웠습니다. 종이 위 빈칸이 조금씩 메워졌습니다. 빈칸이 줄수록 마음의 빈틈도 줄었습니다. 밤이 오자 창밖에서 벌레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귓속에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영희는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달라고, 거짓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민주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이 이불 위로 살짝 올라와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반쯤 접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손가락 하나를 살짝 펴주었습니다. 온기가 손끝에서 올라왔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현관 앞에서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끈이 단단하게 당겨졌습니다. 한 번 더 잡아당겼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가자.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예, 갑시다. 그들은 봉투를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바닥에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채소 상자가 쌓였고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세상은 늘 하던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새로운 하루를 열었습니다. 버스 안창문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눌러주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원본 토지대장, 그리고 아이의 숨결. 그것들이 오늘의 체중이 되었죠. 법원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성실로 버텨왔다. 성실이 세상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도 성실이 마지막에 남는다는 말을 믿자. 오늘은 그 믿음을 문서로 증명하자. 현관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연도 그 어깨들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주 작은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가 이 긴 싸움의 시작을 알려줬습니다. 잠시 뒤 창구 불이 켜졌습니다. 서류 봉투가 바닥을 스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어깨를 한 번 더 펴고 서명을 남겼습니다. 잉크가 종이 위에서 또렷하게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소송은 그렇게 시작선 앞에서 몸을 낮추듯 준비를 마쳤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예전으로 돌아갈 길은 없었죠. 앞만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문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영희가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습니다. 준호가 가벼운 고개 끄덕임으로 응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고 발자국이 나란히 남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들이 마주할 것은 절차와 신문, 그리고 반박이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법원의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종이 위에 인주가 또렷하게 찍힌 순간부터 가족의 일상은 전과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등기우편이 도착했고 봉투에는 재판부라는 글자가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희와 준호는 봉투를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준비 기일 날짜와 법정 번호, 담당 재판장의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잉크가 아직 새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눈으로만 따라가도 마음이 바짝 졸였습니다. 영희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세우려면 피하지 못합니다. 민주는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의 표정이 무겁다는 건 알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옆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종이에 대장이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적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장은 거짓말 안 해. 우리 아빠가 대장이지. 아이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듣는 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영희는 눈가를 훔치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이 이 싸움의 버팀목이 되는 듯했습니다. 재판을 앞둔 날,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녁상 앞에서도 말이 적었습니다. 국물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기도를 올리듯 손을 모았습니다. 만수, 당신이 곁에 있다면 우리를 지켜주세요. 첫 재판일 아침, 법원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출입문 앞을 지나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류 가방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원본 토지 대장과 만수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서류의 무게는 종이장에 불과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복도는 길고 차가웠습니다. 바닥에 대리석이 신발 소리를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방 청객들이 양옆 의자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침 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공기는 갑자기 팽팽해졌습니다. 준호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영희는 두 손을 가슴께 모으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기석은 이미 법정에 와 있었습니다. 잘 다린 양복을 입고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는 방청석에 모인 친척들을 힐끗 바라보며 얄미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장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기석 측 변호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재판은 서류 검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석 측은 위조된 증여계약서를 자신 있게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문서는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증여계약서입니다. 도장과 서명이 모두 갖춰져 있으며 당시 공증 절차도 거쳤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법적으로 피고 기석의 소유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고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만수의 필체가 담긴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원본 토지대장과 고인의 친필 편지를 증거로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고인이 직접 남기신 진실입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법정 서기가 봉투를 받아 챙기는 순간 기석의 얼굴에 잠시 긴장기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굳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첫 재판은 짧게 끝났습니다.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고 다음 기일에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도 양측의 긴장과 갈등은 극대화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영희는 문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수, 이제 시작이에요. 부디 지켜봐 주세요. 준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흔들리지 말아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영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다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창밖에는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멀리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대장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지? 그러면 아빠가 진짜 대장이에요. 그 말에 준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아이의 천진한 선언이 지친 하루의 무게를 덜어주었습니다. 첫 소송의 시작은 짧았지만 앞으로의 싸움은 길고 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빛을 보기 시작했고 그 빛을 끝까지 지켜내야 했습니다. 첫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법원에서 통지문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기일에는 양측의 증거 제출과 감정 신청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든 준호의 손끝은 떨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검은 글자들이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의 뜻을 증명할 때입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긴장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다니느라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준비는 차근차근 쌓였습니다. 토지대장 원본은 특수 봉투에 넣어 제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수가 남긴 편지도 보관 상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다시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모두가 일어났다가 앉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먼저 기석 측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문서는 고인이 직접 작성하신 증여계약서입니다. 공증까지 거쳤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종이를 흔들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들 중 몇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희는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원고 측은 원본 토지대장과 고인의 친필 편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서기가 봉투를 받아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가 봉투를 열자 법정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 묵은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글씨를 살폈습니다. 잉크의 번짐과 글자의 획마다 살아있는 필체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고인의 친필이 맞습니까? 판사의 물음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곧 필적 감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석의 얼굴에 순간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젖히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런 종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제 서류에는
인감 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판사의 시선은 이미 원본 문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한쪽 구석에 적힌 만수의 필체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큰놈 기석은 욕심이 많으니 믿지 말라. 이 땅은 준호에게 맡긴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석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 문장은 사적으로 남긴 글일 뿐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재판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효력 여부는 감정을 통해 판단하겠습니다. 원고 측은 필적 감정과 문서 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 나와 앉은 영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이제야 내 아버지가 우리 편에 있는 게 보이니 마음이 조금 놓인다. 그 말에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끝으로 어머니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때 민준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아빠, 대장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했지. 그러면 큰아버지는 대장이 아니네. 준호와 영희는 동시에 웃음과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말은 단순했지만 재판에서 해야 할 싸움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후 재판은 더욱 팽팽했습니다. 기석 측은 끝까지 자신들의 문서가 정당하다며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고인이 직접 남긴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제출한 전문가 감정 결과가 공개되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서류의 인주가 당시 사용된 것과 맞지 않는다는 결과였습니다. 또 글씨의 획이 인위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재판장은 표정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석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방청석의 친척들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당하던 그의 태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긴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듯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참 잘했다. 내 아버지도 내 모습 보면서 흐뭇해하실 거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민준이 옆에서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진짜 대장이야. 나는 아빠 편이야. 영희는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가족의 마음은 한층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마지막 기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 방청석에 앉으려는 친척들이 줄을 지었습니다. 모두들 숨을 고르며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들어섰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토지대장 원본과 만수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팔을 꼭 붙들며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긴장하지 마라. 내 아버지가 우리 편에 있다. 준호는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끝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재판의 시작을 알리자 법정은 숨조차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석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출한 문서는 단순한 개인적 메모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저희가 가진 증여계약서는 공증까지 거쳤습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높이 들고 주변을 훑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이길 거라 믿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곧 원고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전문가 감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피고 측이 내놓은 증여계약서에는 여러 모순이 존재합니다. 잉크의 성분이 작성 연도와 맞지 않고 도장의 압력 또한 동일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필체는 고인의 글씨와 현저히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의 시선이 기석으로 향했습니다. 기석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억지로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런 건 기술적으로 조작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 문서는 진짜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손에 쥐고 물었습니다. 기석 씨, 이 문서를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작성했다고 주장하십니까? 기석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 방에서 저와 둘이서 작성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원고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인의 건강 상태는 이미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필체를 또렷하게 남길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도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깔끔한 글씨가 가능합니까? 방청석에서 맞아라는 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석의 이마에 굵은 땀이 맺혔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서에 공증인이 도장을 찍었다 했지요. 공증인을 법정에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증인석에 앉은 공증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제 인감이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이며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청석의 친척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기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문서는 진짜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게 맞다고요. 그러나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피고는 진정하십시오. 지금 증언과 증거 모두가 피고 측 주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민준이 방청석에서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대장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했지? 그러니까 아빠가 진짜 대장이야. 순간 법정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가 재판장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 듯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준호에게 향했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곧 똑바로 들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원본 토지대장과 고인의 편지를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합니다. 최종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하겠습니다. 방망이가 울리자 법정의 공기가 풀렸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은 더 이상 기석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손끝은 덜덜 떨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영희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너한테 맡긴 이유가 오늘 드러났다. 잘했다. 준호는 눈물이 고인 채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판결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영희는 굳게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진실이 거짓을 압도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판결 날 아침, 법원 앞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와 준호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다가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웠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기석은 구겨진 양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얼굴은 긴장과 초조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본 법원은 고구 만수 씨의 토지에 대한 상속권을 둘러싼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종합했을 때 피고 측 문서는 위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원고, 즉 준호 가족에게 상속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끝나자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몇몇 친척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영희는 두 손을 꼭 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수, 당신 뜻대로 됐어.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네. 준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눈물을 닦으려 했지만 손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 작은 손으로 아빠의 뺨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대장이네. 거짓말 안 했잖아. 준호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리며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기석은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의 친척들은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도 외면하는 눈빛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 뒤석은 빈 법정에 홀로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얻은 거지 돈은 있었는데. 이젠 아무도 날 보지 않네. 그는 허공에 손을 뻗다가 무릎을 치며 울부짖듯 땅을 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욕심만 부렸어. 차갑게 울리는 소리가 법정 바닥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공간과 늦어버린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때 법정을 나서던 준호가 걸음을 멈추고 기석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아버지가 왜 형한테 땅을 안 맡기셨는지 이제 알겠지. 돈만 바라보니까 결국 돈도 잃고 가족도 다 잃었어. 형이 진짜 잃은 건 땅이 아니라 가족이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건 빈손이나 다름없어. 기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만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땅을 치는 소리보다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영희와 준호, 민주는 긴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끝까지 포기 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 아버지도 내 모습 보고 기뻐하실 거야. 준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이 땅을 우리만을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후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준이 두 팔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우리 집이 진짜 대장이네. 이제 아빠가 대장 맞지? 영희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가 잘 봤네. 하지만 대장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란다. 세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햇빛이 복도 끝에서 쏟아져 들어와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이 싸움은 한 아이의 낙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순수한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글자가 결국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되찾아준 것이었습니다. 기석은 욕심을 따라 돈은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준호와 영희, 그리고 민주는 진실을 따라가며 잃었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모두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만수, 이제 됐어.
우리가 끝까지 지켰어.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그녀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마치 만수가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듯했습니다. 욕심은 눈을 가려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기석은 땅을 얻으려다 돈도 잃었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족은 욕심으로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이지요. 진짜 재산은 땅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까운 사람과 욕심이나 오해 때문에 멀어졌다가 다시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가족을 바라보는 눈에 따뜻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올라오는 재밌는 사연들을 보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실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